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계약의 소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교환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을 테고요.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은 임차인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계약의 성립에 따른 효력이에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뭔 소리냐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해제 또는 해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약이 분류할 때 일시적 계약,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시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나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소멸하게 될 것이고, 해지에 대해서는 장래돼서 그 계약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사안정리는 이런 식이에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또는 매수인이 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각 당사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잘못이 있게 되면 이걸 해제할 수 있다. 근데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계약에서 해제권이 행사가 되게 되면,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혹시 받았던 돈 같은 게 있으면 서로 돌려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요. 예를 들어서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매수인이 계약금만 주고 만약에 지금 중도금, 잔금을 이행기에 이르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계약금은 어떻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해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하고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럼 이제 을은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얘가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줬던 돈을 어떻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해제권을 행사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뭘 또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이 있다면 그건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법정 해제권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될 텐데요.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인데 약정 해제 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둘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터지게 되면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게 되면 그게 약정 해제권인데 의미 없고요. 그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귀책 사유 있게,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당사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 이라고 하는 것, 채권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이 채권자, 채무자 얘기는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좀 간단한 문제가 이제 해제권,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제권의 행사라고 하는 거. 먼저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일 때 해제권자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다 해제권 행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동 소유, 공유 형태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을한테만 해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도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게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계약이 나래가 됐다. 그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라고 해서 다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또는 거꾸로 있는 경우도 있겠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던 이 토지를 병이 매수하기로 했는데 얘들이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갑이 등기를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병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갑과 을 전부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통해서 이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부담 문제,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혹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닌데 전원이라는 것도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제일 유치한 형태 문제. 이 챕터에서는 제일 쉽게 나오는 문제 형태가 바로 최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가보십시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고 5월 1일까지 등기 넘겨주고 5월 1일 날 잔금 치르기로 휴보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요 을이 5월 1일 날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5월 1일 날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돼. 그러면 바로 을이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바로 최고라는 과정 거쳐야 된다. 최고라는 게 경고한다는 의미야. 야, 너 지금 등기 안 넘겨주면 나 해제할 거야. 그리고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한번 경고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한번 경고를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항상 시험에는 예외 파트가 출제 이슈가 되겠죠. 원래 해제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총 4개인데 약정 해제 사유 중요치 않고요. 3개 중에서 2개가 출제 이슈. 첫 번째 본 것이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이때는 최고 굳이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뭔 소리야? 갑이 대금을 지급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면서 야야야, 내가 지난번에 물건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나 등기 못 넘겨주니까 배째든가 말다가 마음대로 하시라. 굳이 거기다 전화해서 지금 당신이 등기를 넘기지 않게 되면은 나는 해제권 행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명백히 했을 때는 굳이 어떻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너무 쉬우니까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 파트는 2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최고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건 뭔 소리냐면 뒤에 공부할 건데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건물이 하십시다. 자, 을과 매매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을에게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5월 1일 날 자, 대금 치르고 등기 넘겨주기로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5월 1일 날 가서 보니까 자, 대금 쏘고 나서 그 건물을 가서 보니까 어머 불이 나버렸네. 활활 잘 타고 있네. 그것도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이미 불이 나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등기 넘겨줄 것도 없는 거고 멸실 등기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갑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굳이 전화지를 해대서 최고하고 당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당연히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행 거절 또는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이때 구성을 해요. 자, 을이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을 해야 된다. 해서 뭐하게 채무 이행해서 대금 다 지급해 봐봤자 어차피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이 돈 다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다? 최고할 필요도 없고 바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는 이 녀석. 그리고 또 하나가 정기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행위라는 게 또 출제 이슈가 되는데요. 자, 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날 꽃 배달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2시에 있다. 그러면 꽃이 그 시간에 도달해야지 어떻다? 그 꽃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나왔던 거죠. 뭐더라? 하여튼 간에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결혼식 사회를 도와주기로 약정을 하고 그 당시 하여튼 구질구질하게 80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서울에서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는데 LA인가 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 저 새끼가 지금 결혼식을 개판으로 만들고 사회도 안 보고 튀어버려가지고 뭐 등등등 해서 인터넷에 글 쓰고 등등등. 그럼 또 대중들이 막 그냥 또 욕들 하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남의 일에 왜 신경을 쓰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물론 그걸 보면서 얘들은 왜 지랄일까라고 생각하는 나도 웃긴 놈이지. 그런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려고 넘어가면 되는데. 뭔 얘기냐면 이게 바로 정기행위라는 개념이야. 자, 그 연예인이라고 했던 친구가 그 결혼식 날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한국에 없다고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자 뭐야 출연하기로 지금 사회를 보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다? 자, 그 시간에 와서 사회를 봐줘야 되는데 얘가 그 사이에 없다고, 그 시간에 없다고.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정기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행위에서 자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럼 80만 원 줬던 곳에서는 그 연예인한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 정기행위에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럼 굳이 어떻다? 최고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와봤자 의미가 없잖아. 이미 결혼식은 끝나버렸는데 지금 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법적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그 연예인이 법대로 이제 쇼부를 보게 되면 거기다 인터넷에 결혼식 날 빵꾸를 냈다고 공격을 한 사람들은 다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됩니다. 형사법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이든 허위의 사실은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진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터넷 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굳이 이 사람 연락처를 알아서 자 최고 없이 어떻다? 해제할 수 있고 지금 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대신 부당 이득 반환 80만 원 줬던 거 있었죠? 돌려받아야 되고 그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 다시 갑시다. 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잘못이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최고하고 어떻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들어주지 않게 되면 해지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원래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 굳이 어떻다 최고할 필요가 없다. 또는 정기 행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걸 보면 정기 행위 결혼식 날 오후 2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까지 꽃을 배달해 달라라고 꽃 배달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하고 했는데 2시가 됐는데도 꽃이 오지 않았다. 3시 오고 4시 오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2시가 됐는데도 만약에 꽃이 배달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꽃 배달 업체에 대해서 뭘 하면 된다고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다 해제하면 되는 것이지 전화질해야 되고 쌍욕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최고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런 식이야. 결혼식 날 오후 2시까지 꽃 배달이 되지 않게 되면 바로 계약은 해제가 된다. 그럼 틀린 거야.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도달해야지 어떻다 해제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다만 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서는 이슈되는 거 2가지예요. 자, 원래 지금 해제권 행사는 법률 효과를 완전히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은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되고 원래는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이때 2가지 바로 이행불능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 정기 행위였을 때는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시험 지문에 한 번씩 나오더라도 별 쟁점이 되지 않아요. 해서 이렇게 해서 해제권 행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계약의 효력은 어떻다?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철회 해제 의사 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아까 봤던 얘기죠. 처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해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굳이 그걸 다시 살리고 싶으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결론들을 가야 되죠. 그래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외울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강조한 게 2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은 뭐라고요?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손해배상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고 지금 이제 5월 1일 날 계약금 교부하고 등등등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월 1일에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사안인데 그 사이에 갑이 실수를 해서 이 건물을 소실을 시켰다. 불을 내버렸다. 다 타버렸다. 그러면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7월 1일쯤에 이게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가 상대방에 도달되게 되면 소급해서 그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다면 계약금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2달 사이에 이자도 얻었다. 당연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당연히 2달간 이자 이것까지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바로 계약 해제로 반환할 대상이 금전이면은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될 테고요. 자, 이걸로 부족함이 있다. 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서 부당이득을 반환을 받는 거고 그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손해가 있다면 어떻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뼈대를 잡는 거야.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갔었잖아요. 자,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어떻다? 결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자도 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 요 정도가 기본적인 뼈대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취소 가능성,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계약법 파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 명제예요. 자, 먼저 명제 보니까요.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해제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고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지금처럼 유효한 법률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라든가 주로 논의하는 게 해제죠. 또는 해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특히 이제 시험용으로 기억할 게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는 어떻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때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이유로 해서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더라도 이때는 애초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만 무효였을 때 이미 급부가 이루어졌으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주거니 받거니 한 돈이 있으면 어떻다? 무효라고 나중에 판명되게 되면 받았던 돈은 어떻다? 다 토해내야 된다. 자, 가볼까요? 해제에 있어서는 지금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있었고 또 뭐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개념도 문제가 되는데 비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였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자, 바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의 체계예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세 가지.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혹시 취소권 행사가 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때 취소권 행사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해제권 행사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상대방 어떤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게 입증이 돼서 나중에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효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때는 무슨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자, 해제하면 해제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취소했다고 해서 그걸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다?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시가가 1억인데 갑이 바람을 잡아서 개뻥을 칩니다. 이 부분이 역사 개발지야. 신역사가 들어설 지역이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 빨리 사라.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5억 이상 된다. 지금 자,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니까 2억만 나한테 넘겨라. 라고 이렇게 개뻥을 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역사 개발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진짜 그런 줄 알고 2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계약은 뭐야? 2억에 성립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여기는 역사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뭐 한다고? 2억 줄 수는 없잖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부터 시작해서 별 쓸데없는 소리하고 전화질해야 되고 갑한테 해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최고도 했을 테고요. 야, 너 돈 안 주면은 내가 해제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권,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데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것밖에 없죠. 계약금 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을한테 계약금 돌려주면서 대신 자기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갑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을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새끼는 뻥도 쳐가지고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더니만 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온 동네에서 소문을 다 내고 다니고 쪽팔리게 등등등. 이때 이 사람한테 자, 누가 조언을 해준다고요?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쥐지 않는다, 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을 때 자, 소급해서 효력을 잃었죠? 계약 자체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또 뭘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제가 됐든 취소가 됐든 어차피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는 건데 이미 소멸한 계약을 또 한 번 뭐라고요? 또 한 번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나중에 계약 민법 총칙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 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힘들어요. 다시 봅시다. 해제라고 하는 거. 자, 해제.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자, 이 사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이 여럿이면 어떻다?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 해제권 행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최고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최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고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뭐라고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정기 행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굳이 최고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도 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 처리할 수 없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매도인이 해제했던 사안에서 매수인은 만약에 이것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였다는 게 입증할 수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고 대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이렇게 해제 효과 등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해서 어떤 사안에서 갑이 먼저 얘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먼저 넘겨주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어떻다? 해제할 수 있고 해제했다면 등기 다시 넘겨받는 거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이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자 이런 사람이 등기를 누구한테 병한테 넘겨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해제권 행사가 있으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게 다 뒤에 있는 사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서 다시 해제 소급표라고 하는 거, 해제 소급표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만약에 5월 1일 날 계약 체결하고 등기 5월 1일 넘겨주고 6월 1일 날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에 등기를 넘겨버렸다고요. 그래서 6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해제권을 언제 6월 1일 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소급해서 5월 1일로 돌아가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5월 15일 날 이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버렸다고. 그럼 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운데요. 이건 이제 기본 틀만 가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약 해제 전에 지금 계약 해제는 6월 1일 날 있었어요. 계약 해제 전 5월 15일 날.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계약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아까 5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은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요. 계약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즉 등기까지 다 넘겨받았으면 어떻다? 그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여기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 순환 때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자주 나오는 거 잘 하셔야 돼. 해서 다시 갑시다. 해제라고 하는 거. 자, 매매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자신의 재물을 자 귀책사유 있게 행사 재물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서로 받은 게 있으면 다 토해내야 되고 자, 해제권 행사했던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틀 잡으셔야 돼. 다만 이렇게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던 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설령 해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은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해제라는 개념. 이 정도는 기본 틀이에요.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해제는 너무 쉽다고 보는 거예요. 해제는 너무 쉽다. 자, 너무나 루틴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 게 합의 해제라는 개념을 끌고 오게 됩니다. 합의 해제. 이 합의 해제는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별게 없는데 자, 자주 답을 뽑아요.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지금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1억에 사고 팔기했다고 자,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행기를 6월 1일로 정해놨어. 6월 1일 되면 등기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금도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계약은 4월 1일 날 맺어졌고요. 근데 갑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팔아놓고 보니까 누구한테? 을한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상황, 아예 등기 넘겨주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 4월 1일 날 계약 체결했고 이행기는 6월 1일로 해놓은 사안인데 갑의 입장에서 이게 소문 들어보니까 이 정도 토지면 한 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한 3명이 줄을 서는 거야. 3명이 줄을 선다고 서로 사겠다고. 왜 그걸 왜 이렇게 파냐고. 내 1억 5천에 살 의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줄을 서요. 그럼 이제 마음의 지랄 같지. 왜?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자, 이 사람은 아직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를 안 넘겨뒀으니까. 그럼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대신 이 누가 을이라는 사람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테고, 이행 불능이니까 이때는 등기를 만약에 갑이 이걸 병한테 등기를 넘겨버렸다고 치십시다. 지금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버렸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등기가 넘어올 수 없잖아요.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더 해제권 행사를 할 테고, 을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법리가 되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팔기 전에 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막 1억 5천에 사겠다는 줄 서 있는데, 미치겠다. 그냥, 내가 조금 이제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요. 이미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 성립하고 나서 한 2천만 원 올려주면 좋겠다 등등등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한다고요. 근데 을도 그 사이에 사실 편지를 받은 게 있어. 다른 토지 소유자가 얘기를 합니다. 야야, 거기다 창고 지을 거라면서 뭐 1억씩이나 투자하냐. 내 땅이면 한 7천만 원이면 내가 충분히 너한테 팔 텐데 라고 제약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을도 얘기하지. 야야야, 1억 2천원 개뿔 지금 7천이면 똑같은 땅한테 팔겠다는 줄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 그러면 너는 너대로 가고 난 내대로 가고 나대로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계약을 해제하자는 의사 청약을 해요. 그럼 을도 좋아, 해제하자라고 해서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일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해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에게 아직 귀책 사유가 없어. 양쪽 다 아직 이행기 도달 전이니까 채무를 이행하자,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 없는 상태일 때 어떻게 하자? 계약 없던 일로 파토 내자라고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기본 틀. 그놈의 책은 뒤지게 봐봤자 알 수가 없어요. 해제권 행사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방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해제권의 문제가 될 테고, 갑과 을 두 사람이 새롭게 의사에 합치를 한다고요. 야야, 없던 일로 하자. 나도 좋아. 콜콜해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합의 해제. 이건 두 개의 의사 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합의 해제라고 불렀을 때 결론만 기억을 해볼까요?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잘못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이자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고, 합의 해제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이때는 자, 이자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았던 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지 잘못이 없으니까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내는 형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해제권에 대해서 내요. 그래서 뭐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이행불능, 또는 아까 정기행위 등에 있어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해제권 행사한 다음에 무슨 얘기? 바로 원상회복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부당이득 반환 이자까지 쳐줘야 된다라든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제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주제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계약 해제 소급표로서 보호받는 제3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허를 찌르고 합의 해제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더라. 합의 해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문제?
합의 해지라는 부분에서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자 지급할 필요 없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출제 이슈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해지라는 개념까지 볼까요? 사실 해지는 그렇게 중요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는 임대차 부분에서 따로의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법률 행위가 유효했을 때 무슨 문제? 해제라든가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매매계약이나 이자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일방 당사자 귀책 사유 등이 있어 채무 불이행 등이 있게 되면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한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또는 이제 사실 임대차 같은 해지 같은 경우는 경우 수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해지라는 것, 계속적 계약일 때 어떻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돼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급효 장래할 때 앞에 이제 민법 총칙할 때 자, 장래효라고 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돼서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했을 때 어떻다? 장래효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해지라고 하는 것도 다 장래. 마지막이 우리가 이제 물권법 할 때 공부하는 건데,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이제 네 가지의 장래효가 되는데, 해지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장래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지라는 개념은, 자, 해지라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똑같아요. 해지. 기본적으로 똑같고, 본질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장래효냐, 소급효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해지를 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했다. 그럼 똑같은 거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어떻다? 잘못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자도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지를 당한 쪽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든 해지든 기본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이자 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다. 구조가 다 똑같아요. 해지권 행사, 좀 이따 교재 가지고 확인해 드릴 텐데, 해지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바로 이때 해지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 원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의사 표시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 해서 해지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효력이라는 게 장래돼서 효력을 일으키게 되느냐, 소급해서 효력을 일으키게 되느냐, 요 정도 싸움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잘못을 하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게 되면은, 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즉 이자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돼.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합의해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합의해지라고 하는 것은 유연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 계약의 효력을 장래돼서 소멸시키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의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갑이 임대인이 될 것이고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다 차임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 토지를 더 이상 이용할 실익이 없다.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또 갑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땅을 더 높은 금액에 이용을 하겠다는 병이 나서서 바람을 넣고 있다고.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임대차 기간 앞으로 3년 더 남았는데 요거 한번 정리할까? 라고 했을 때 갑도 콜, 을도 콜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해지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 해지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 바로 부당이득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식이지. 해제에 대해서 합의 해제, 해지에 대해서 합의 해지 두 개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29회 30회 문제는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일방 당사자가 해제 또는 해제 의사 표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에 있어서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해지에 대해서는 다 장래돼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가 됐든 해지가 됐든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함에 있어서 이자 지급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에 대응해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중간에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았던 돈 서로 경우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 텐데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 해지도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의 문제는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이 내용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